1991년 12월 6일 금요일 밤 11시 40분이 넘은 시각,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한 요거트 가게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길을 지나가다가 연기를 보고 신고한 것이죠.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원들이 건물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앞문은 잠겨 있었고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던 구조원들은 요거트 가게 내부에서 여성의 시신 4구를 발견했고 13살의 에이미, 17살의 엘리자, 17살의 제니퍼, 그리고 제니퍼의 동생인 15살 세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7살의 엘리자와 제니퍼는 친구 사이였고 요거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감 근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직접 가게 문을 닫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 동안 제니퍼의 동생 세라와 세라의 친구 에이미가 요거트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모두 다 함께 제니퍼와 세라 자매의 집에 가서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은 밤 11시였는데요. 10시 40분까지도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 커플이 10시 45분쯤 떠나기 전에 가게 내에 2명의 남성이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있던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와 제니퍼가 가게를 마감하기 위해 더 이상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게 문을 잠근 것이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날 밤 가게를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는 전직 경찰인 디얼 크로프트가 있었는데요. 그 역시 사건 당일 요거트를 사려고 들렸을 때 2명의 남자를 본 것을 기억했습니다. 디얼 크로프트가 요거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섰을 때 초록색 재킷을 입고 있던 한 남자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을 양보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는 디얼 크로프트를 보더니 혹시 경찰이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그 초록색 재킷을 입고 있던 남자는 디얼 크로프트에게도 줄을 양보하려고 했는데 디얼 크로프트는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거절하고 그 남자 뒤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초록색 재킷을 입고 있던 남자는 요거트가 아닌 탄산음료 한 캔을 산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소녀들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묻고는 가게 뒤쪽으로 갔습니다. 디얼 크로프트가 요거트를 주문하고 받을 때까지도 그 초록색 재킷을 입고 있던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약속이 있어서 가게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던 디얼은 그렇게 가게를 떠난 것이 마지막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40분을 넘긴 시각,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요거트 가게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이죠. 이렇게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사건 당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2명의 수상한 남성 중 1명은 초록색 재킷을 입은 남성이며 또 다른 1명은 금발을 가진 남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게 내에 마감 시간까지 머물렀던 대부분의 손님들이 모두 그 2명의 남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두 남성의 인상 차기만 알 수 있었고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행적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게 내부 대부분이 불에 탔으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서 각종 물적 증거들이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구조원이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4명의 소녀들은 모두 끈으로 결박당했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2명은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용의자들은 4명의 소녀들의 시신을 한 곳에 모아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3명의 소녀들의 시신은 한 곳에서 발견되었고 13살의 에이미만 비교적 떨어진 뒷문 쪽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에이미 역시 다른 소녀들과 함께 뒤통수에 총상을 당한 뒤 몸에 화상을 입는 등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의식이 있어서 살기 위해 기어나가려다가 혼자 유일하게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계산대에 있었던 $540, 하나 약 60만 원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종합한 결과 최소 2명에서 4명의 범인이 강도 살인을 저지른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게에 불을 낸 다음 뒷문을 통해 떠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4명의 소녀들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12만 5천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고 동네에 현수막을 걸며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8일이 지났을 때 모리스 피어스라는 16살 소년이 인근 쇼핑몰을 지나가다가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총기가 요거트 가게에서 4명의 소녀를 살해할 때 썼던 총기와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고 체포된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모리스 피어스와 친구들인 로버트, 마이클, 포레스트라는 3명의 소년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수사관은 그들 모두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신문하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모리스가 소유한 총기가 범행 당시 사용된 총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 4사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그리고 이후로 수사관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했지만 더 이상의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고 90년대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8년의 시간이 흐른 1999년 8월, 이 요거트 가게 살인 사건에 새로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고 그는 사건 당시 서류들을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체포되었던 모리스 피어스를 비롯한 4명의 청년들을 다시 재소환했는데요. 20시간이 넘는 신문 끝에 로버트와 마이클 2사람이 결국 자신과 친구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4명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2사람인 모리스와 포레스트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기각되었죠. 그리고 어떠한 물적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로버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범행이 일어났던 당시 15살이었던 마이클은 종신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해결된 줄로만 알았지만 2006년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단 로버트와 마이클 2사람이 범인이라는 물적 증거가 부족했죠. 또한 그들이 소유한 총기가 사건 당시에 사용된 총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진범이라면 사건을 저지른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진술해야 하는데 그들의 진술 내용은 각종 뉴스 기사나 소문에서 들은 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로 두루뭉술했고 특히 범행에 사용된 무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소년들을 신문할 때 수사관들의 태도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요. 신문 도중 수사관 중 한 명이 마이클의 머리에 총을 겨누거나 문을 막고 앉아있는 등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2006년 5월 30일 텍사스 법원은 로버트와 마이클의 자백이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선고를 뒤집고 2사람의 혐의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2사람은 계속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08년에는 더욱 발전된 범죄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DNA 테스트를 해보니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몸에서 검출된 DNA가 4명의 소년과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마이클과 로버트 2사람 모두 2009년에 출소하였고 다시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2010년 12월 경찰관 프랭크 윌슨과 브래들리 스미스는 일상적인 검문을 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던 모리스 피어스에게 차를 멈춰 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리스 피어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도망쳤고 그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경찰관들은 그를 뒤쫓았죠. 그러다가 모리스 피어스는 칼을 꺼내 경찰 중 한 명을 찌르게 됩니다. 다른 경찰관은 그를 제압하기 위해 총으로 맞서다가 그를 쏘았고 결국 모리스 피어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대체 왜 모리스 피어스가 갑자기 그날 도망을 쳤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았던 그는 사망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2017년 오스틴 경찰국은 얼마 남지 않은 범인의 DNA 샘플을 FBI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했고 마침내 한 가족과 DNA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틴 경찰국이 FBI 측에 정보와 신원 제공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FBI 측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DNA 샘플들은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거쳐서 익명으로 수집된 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했죠. FBI 측이 협조를 거부하자 오스틴 경찰국은 하원 의원 마이클 맥컬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에 거의 근접하게 다가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2년 8월에는 미제 사건이 현대 기술로 다시 재조사될 수 있도록
살인 피해자 가족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 이 사건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누가 대체 왜 이 4명의 소녀들을 이토록 잔혹하게 살해했는지 알 수 없으며 30년 넘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틴 경찰국은 여전히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진범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는 사건입니다.